네. 네. 그러면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뉴스를 또 전해주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예, 월요일인데 네, 주말 잘 보낼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말 잘 보내기 쉽지 않은 주말이었죠. 예, 네. 그 실리콘밸리뱅크 SVB가 파산.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용어를 설명해드리면 파산은 아닙니다. 이게 파산은 아니고 네. 파산되기 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서 여기를 접수한 거예요. 파산은 그러니까 뱅크런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이거 그대로 문을 열면 사람들 와서 다 돈 찾으러 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폐쇄를 시켜가지고 그 관리를 예보라고 그냥 할게요. 예보가 이걸 접수를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뱅크런이 나가지고 뭔가 좀 망하게 생기면은 그 안에서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되고 뭐 특정한 고객에게 먼저 자금을 인출해 준다거나 아니면 내부자들이 자금을 빼돌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여기를 그냥 접수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이 되면 문을 열어서 다시 예금 인출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금 인출을 할 때는 이제 기준 등을 좀 정하고 있겠죠. 예금자 보호 범위 안에 드는 것만 먼저 주겠죠. 그렇죠. 25,000불 이하 25,000불 맞죠? 예. 25. 아, 미국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우리나라도 5천만 원. 우리는 5천인데 미국은 2만 5천이에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많지 않나요? 제가 본 거는 25만 불 25만 불이었던 25만 것 불. 같아요. 25만 불이 25만 맞습니다. 불. 예. 아,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SVB의 예금 중에 97%, 90한 67%가 이 예금자 보호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러겠죠. 해요. 기업 예금이나 기업의 그 대주주들, 예, 경영진들 이런 사람들이 거래한다니까. 네, SVB는 개인 예금은 별로 없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 있는 경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다 보니까 좀 사이즈가 좀 큰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그 제일 최근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서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그래네. 하겠습니다. 일단 자넷 옐런 장관이 구제금융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구제금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금융위기 당시에 대형은행 투자자와 소유주는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정말 안전하고 자본이 풍부하다. 그것은 회복력이 있다 라고 좀 강조를 했고요. 백악관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개혁 덕분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고 더 나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좀 네.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SVB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만 문제가 있는 거가 아니라 예. 다른 데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전이가 될 걸 우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재무장관이 하고 있는 얘기는 여기만의 문제로 한정을 짓는 거고 나머지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네. 다른 데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정부가 구제금융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제금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은 단순히 이 은행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른 은행들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혹은 SVB의 문제가 나는 다른 데로 전이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네. 자넷 옐런 장관은 이 문제는 특별히 없다라고 여기 좀 왜 망했는지 잠깐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해주시는군요. 예, 뉴스 먼저 전해드리고 네.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대형 은행들은 굉장히 강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약간의 그 중소형 은행들은 건전성 규제를 좀 완화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VB 같은 데는 규제가 조금 약하고 대형 은행은 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건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상이 됐는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예금 지급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산타클라라 예금보험 국립은행이라는 곳이 새로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부채를 산타클라라 예금보험 국립은행이 이걸 받아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옛날 저축은행 사태 생각해 보시면은 뭐 예한별은행, 예한솔은행, 예성, 예신, 예주 이런 저축은행들 예보 소유의 저축은행들이 막 생겨났거든요. 예. 그걸 이른바 가교 가교은행이라고 그러죠. 저축은행이라고 가교은행.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받아가지고 관리하다가 다른 데 넘겨주는 가교 역할을 예. 한다 그래서 가교은행인데 이게 이제 같은 방식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지금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1982년 꽤 설립됐고 오래됐네요. 예.
그 벤처 캐피탈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고 대출 규모가 한 16위 정도 되고 미국 은행 역사상 망한 은행 기준으로는 한 두 번째 정도. 근데 금융위 때 워싱턴 뮤추얼이라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은행으로는 가장 큰 은행 파산이었죠.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은행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당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을 이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 주변의 스타트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자금 사정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월급 기준으로 많이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급 기준으로 많이 줍니다. 네. 그 은행에서 돈을 인출을 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주급 같은 거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구매 대금들 이른바 어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뭘 샀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자꾸 개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돈 어디 갔냐, 내 돈 돌려달라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건데 은행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급 결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딱 막혀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통장이 그냥 막혀버리면 뭐 월급 같은 것들을 다 못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회사들도 보통 주거래은행 뭐 이런 게 하나 터놓고 하는데 예, 그 예. 은행 통해서 이제 애들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이러는데 예, 예. 그거를 아예 그냥 막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만 인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금 결제 같은 거 딴 회사에도 돈도 못 주고 못 보내고. 그렇죠. 원래 은행에 있는 돈 빼서 줘야 되는 거니까 네. 못 주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고. 아, 알겠습니다. 왜? 돈 맡겨놨어? 아니 그게 급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진도대로 아닙니까? 나가봐.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2020년과 2021년 동안 이 은행에서 늘어난 예금이 한 1,600억 달러 정도 돼요. 한 150조? 예금이 이만큼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늘어난 예금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네.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 금리 상황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금은 단기로 조달한 돈이고 그 미국 국채는 장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돈을 오래 빌리는 쪽에 이자가 원래 더 높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가지고 좀 더 금리가 높은 장기 국채에다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에 투자했던 것보다 단기 금리로 줘야 되는 돈이 훨씬 더 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뭐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냥 이러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좀 더 커지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또 여기에 또 예금 금리가 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소형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으로 있다가 여기 또 미국 국채가 굉장히 높게 되면은 단기로 자금을 굴리던 사람들은 그거를 인출하고 싶은 니즈가 생겨요. 왜냐하면 영마진 나니까. 아니요. 그냥 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단기로 예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금하는 것보다 그 돈 빼서 차라리 국채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었던 거고 여기에 또 이제 그 소비자들의 특성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여기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여기다 돈을 많이 예금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0%대에서 뭐 1%, 2%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거 뭐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뭐 5% 넘어가고 뭐 4%는 그냥 넘고 막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하고 싶었던 니즈가 굉장히 좀 컸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게 좀 벌어진 상태에서 쭉 늘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손실이 나는 상황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도 이거를 자꾸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 생기면 여기서 이거를 팔아서 줘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팔면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팔면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채권 금리가 많이 네네네네.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장기 국채 팔아서 유동성 뽑아서 예금 대응하는 거. 네. 요게 하나 되고 있었던 게 있고 또 여기서 그 장장 자금 자기 자본이 부족한 측면을 증자를 하려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 네. 근데 내가 이걸 장기채를 팔아야 될 정도로 자금이 없다는 거를 시장에다 던지고 그러면서 나는 증자를 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내보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불안해지고 목요일 금요일에 거의 한 450억 달러 정도의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가서 뱅크런 나면 안 되잖아. 그럼 나도 먼저 돈을 찾아야 되잖아.라고 해서 또 몰려오는 게 있고 또 여기 미국에 있는 언론들의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뱅크런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줄을 서서 돈을 찾는 모습들을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뱅크런은 차라리 낫다는 얘기를 해요. 처리해 주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뱅크런 하면 거기서 이렇게 다 사인해서 뭐 해줘야 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해버릴 거야. 온라인으로 이렇게 돈이 왕창 해서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뱅크런 속도가 훨씬 더 빨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들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좀 하기야 지목이 저기는 되고 다 있고요. 뭐 테크 기업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은행 가서 줄 서서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 제가 왜 이유를 자꾸 여쭤봤냐면 이게 이제 그 은행에만 해당된 사항이면 이제 그 은행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장단기 금리차 벌어진 거에 그 은행만 적용된 게 아닐 테고 다른 은행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그 정도 규모 큰 은행이 아주 뭐 무슨 서열 뭐 저 순위 뭐 한 272위 뭐 이런 은행도 아니고 10몇 위 정도 되는 큰 은행이 뭐 감독 규제도 많이 받았을 거고 룰도 잘 지켰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프로 얘기는 저 얘기가 꼭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실리콘밸리 예를 들면 벤처기업이라는 이런 환경 때문에 만들어졌으면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국채금리의 폭등으로 인한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거라면 다른 데들도 다 안전자산이라고 국채로 운용했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뱅크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제 특정 자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프로님 얘기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에다가 과도하게 많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갔다라는 건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되게 제일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몰빵을 했다는 게 이 회사의 리스크였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은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왜 미국채였었고 이게 왜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정프로님 말씀에 대한 답변은 이제 특별히 뭐 답변 드릴 거 별로 없긴 한데 그 중간에 있어서 하나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이거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돈이 이렇게 왕창 들어왔을 때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은 그 미국 그 은행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을 쌓아야 돼요. 네. 뭔가 주식이라든지 좀 고위험 채권들을 사면은 자기 자본을 막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100%로 인정받겠죠. 워낙 안전한 자산이니까 여기 자기 자본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그랬을 때 미국 국채에 몰빵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 대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여기 또 이제 이거를 좀 팔아가지고 뭘 하는데 여기서 뭐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 쪽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또 증자를 해야 되는 요인이 생기는 부분들도 SVB 은행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프로님 말씀이 뭐 정확한 지적이시고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다른 은행들도 지금 유동성 문제가 없겠느냐? 여기 제가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는 표가 좀 하나 있어서 근데 지금 그림을 그냥 제가 손으로 그냥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은행 같은 경우에도 다 은행별로 자기의 조달 금리 수준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대부분은 대형은행 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 그럼 대형은행 쪽으로 가 있다는 거는 대형은행은 예금 금리를 조달하더라도 훨씬 더 싼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형은행 쪽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훨씬 더 비싼 금리로 조달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저기 소형은행에다 돈을 안 주니까 그럼 소형은행은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 금리를 좀 더 비싸게 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뱅크런은 났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그 전에 한 3월 초쯤에도 이거 관련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은행들의 단기 자금 시장에 약간의 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대형은행들이 중간에서 좀 아비트리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정프로님 말씀대로 야 그러면 거기만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 뭐 국채 안전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SVB가 뭐 엄청나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은 여기가 뱅크런이 발생했던 규모가 전체 예수금의 한 25% 정도 돼요.
25%를 한 번에 인출해 갔을 때 어떤 은행도 버틸 당연하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SVB가 뭐 대단하게 무리하게 뭘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너무 조금 갖고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5%가 한 번에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그건 대형은행도 못 버팁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제 다들 하고 있는 얘기는 딴 데는 괜찮다, 혹은 지금 연준이나 재무부의 입장이 계속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이유가 거기서 다른 데는 괜찮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미국에서 좀 유명한 분들 하는 얘기가 지금 빨리 저거 좀 해라. 뭐 예금 보험도 없애라. 다 줄 테니까, 이거 다 보호해 줄 테니까 돈 지금 안 찾아가셔도 된다라는 거를 좀 빨리 선언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혹시 25% 빠져나가면 다 망하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예, 예. 감당을 못 하니까. 예. 왜 25%가 빠진지는 혹시 나왔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거기서 지금 여기서 슈키지가 좀 있다는 게 있었고, 그런 소문이 증자로 좀 돌고?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고, 주가가 폭락했죠. 주가가 폭락한 그런 것도 얘기들이 돌면서 예. 그러니까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막 여러 예를 들면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예금자들이 모여서 저 자산이 된 게 아니고 굵직굵직한 그 기업들의 돈들이 많았고, 그 기업인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민감해. 내 돈 먼저 빼면 난 안전하니까 그런 것들이 온라인상으로 집중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기해볼게요. 유상증자를 할게요.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발표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은행 불안한 것보다 해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고,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증자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증자를 네,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증자까지 실패했대. 그러면서 뱅크런이 좀 더 심해지는. 지금 근데 속보로 미 뉴욕주 금융당국 시그니처 은행 폐쇄 이런 속보가 들어와요. 그래요? 네.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시그니처라고 해서 뭐 큰 시그니처 같은 은행이 아니라 뉴욕주 금융당국에서 시그니처 은행 폐쇄, SVB 파산 여파, 미 뉴욕주 금융당국 시그니처 은행 폐쇄라는 뉴스 속보가 2, 3분 전 발로 지금 들어오고 왜 있어요. 이래,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프로가 지적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국채로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건데, 그래서 맞아요. 이제 예. 과점돼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5대 금융지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1위 은행이 체이스 맨하탄, JP 모간이고 뭐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은행만 알고 있지만 그 밑에 어마어마한 그 지역 은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은행들은 대부분 비전문가들, 고도의 금융 전문가들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은 대부분 제일 편한 게 안전자산으로 국채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그렇겠죠.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뉴스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국채를 그냥 만기까지 그냥 들고 가면은 네. 그냥 뭐 이자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손실이 안 나잖아요. 근데 예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대응해 줘야 되니까 지금 헐값에 매각을 또 해야 돼요. 그럼 매각 손실이 좀 발생하는 게 있고, 오늘 연준에서 비공개 이사회 긴급 이사회가 잡힌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어저께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이게 이것 때문에 잡힌 회의는 아니라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잡혔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여기 나온 얘기는 연방준비은행이 부과할 선급금 및 할인율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결정, 요거 때문에 긴급 이사회가 잡혔다라고 얘기는 발표는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이왕 모였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연준에서도 오늘 저녁에 만나서 좀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뉴스 하다가 다 지나갔네요. 워낙 뭐 중요한 뉴스니까. 시그니처 은행은 뉴욕에 본사를 뒀다 그래. 뉴욕에. 예. 근데 이 은행은 다수의 암호화 화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이것도 역시 이제 네, 벤처나 네, 네, 암호화 네, 쪽에 몇몇 그 거래처에 이제 과점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파급이 지금 코인 얘기 하시니까 좀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USDC 있잖아요. USDC는 코인 중에서 달러하고 연동된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평가받았던 거기가 USDC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지금 준비금이 한 4조 원 정도가 SVB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인출해서 이거를 스테이블하게 교환을 해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패깅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 밑으로 0.86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파급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구조에 대해서 뭐 페드라든지 이런 데들이 단기 자금 시장을 좀 대응을 좀 하고 있었고 재무부에서는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 대형은행 중심의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도록 하려는 거지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작은 은행들 빨리빨리 폐쇄시키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시장의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은행 문을 닫았잖아요. 어쨌든 물론 이제 뭐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 에이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죠. 퍼싱 스퀘어 헤지 펀드라고 젊은 워런 버핏이라는 얘기를 듣는 우리나라 그 쿠팡에도 투자해서 쿠팡 상장하는 날 기부를 해서 제가 한번 뉴스 보도를 해드렸던 이 빌 에이크먼이 뭐라 그랬냐면 월요일 날 훨씬 더 많은 뱅크런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불안하면 뭐 먼저 빼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물론 뭐 큰 은행들, 뭐 전국 단위의 은행들은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역에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문제 없나라는 생각을 월요일 아침에 미국 사람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월요일 날 11시 30분에 회의할 게 아니고 일요일 날 11시 30분에 회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평일 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끝내야 사람들한테 좀 불안감을 덜 주지. 문 열기 시작해서 또 뱅크런 나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전이가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이 아마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저희가 이렇게 또 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헤드라인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31만 개 깜짝 증가했다. 이게 그 고용보고서 금요일날 나왔던 건데 전문가 예상치 20만 5천 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용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50bp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그때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SVB 같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또 50bp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좀 소형 은행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좀 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노동 보고서의 의미가 거의 없을 것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렇진 않나요? 그 예를 들면 장기 금리가 이렇게 이제 높아져 있고 단기 금리가 낮잖아요. 근데 이 기준 금리를 높이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서 약간 좀 그래도 좀 정상화에 가까워지는 그런 일은 아닌가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뉴스가 나왔군요.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 전액 보증한다.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객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돈을 보험 헌도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 그래서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죠. 산타클라라 그걸 이제 주체인데 이 세 군데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명에서 제네럴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 공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 협의한 결과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 해법을 승인받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승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긍정적으로 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과거에 발생했던 어떤 투자 손실이라든지 부실 대출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투자했던 자산은 미국 국채로 있는 거고 오히려 이거는 좀 유동성 문제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이거를 지금 팔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가만히 냅둘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자기가 투자한 원금 정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인출 요구에 대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런 거랑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니냐를 두고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쪽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오히려 유동성 문제에 가까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 유동성 문제. 그럼 유동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김프로님께서 전해주셨던 뉴스처럼 이거는 그냥 유동성만 잘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 전액 보증해준다고 해서 손실 볼 부분들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발표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한정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의 금융 소비자들이나 예금자들은 야 실리콘밸리도 해줬는데 내 은행 안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할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빌 에이크먼이 얘기했던 추가적인 뱅크런을 막는 효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아니고 예. 그리고 소규모 은행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뱅크 같은 그런 류의 뱅크들에서 뱅크런이 지난 주말 가운데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재무부라든지 FDIC라든지 연준에서 오케이 미국 전역에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전액 보증하겠다. 이걸 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아까 전에 그 SVB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이 국채로 묶여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다른 은행의 상황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진짜 부실 대출이 나갔다거나 위험 투자를 했다거나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액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유동성 문제라면은 네.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해서 매칭만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은행의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특별한 어떤 은행에서 부실 대출이라든지 부실 투자라든지 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돌릴 돈이 없는 상황이 돼요. 네. 그러면 그거를 나라가 구제금융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VB는 지금 대부분의 평가는 그냥 유동성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네, 네. 이 불안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 경우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입장이 좀 엇갈린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보증한도 초과 이거 불가하다. 당연히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액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쨌든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관한 한 대통령의 재가가 나왔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선 주자들도 다 조금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화당 대선 주자이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사의 미국 대사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파산한 은행과 자산을 사면 될 일이라면 납세자가 개입할 책임 없다. 이게 뭐 정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는 그냥 25만 달러를 초과한 예금까지 보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직은 좀 주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국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그런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자, 아주 중요한 뉴스라 조금 더 길게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네. 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31만 개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도 또 우리나라에서 꽤 큰 뉴스입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제목만 사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하세요. 저도 간단하게 할 거니까. 네. SM 인수전이 이제 마무리가 된 사실 이게 큰 뉴스거든요. 우리 국내로는 이게 엄청 큰 뉴스인데 좀 해주세요 내용은. 그 카카오가 인수하는 걸로 둘이 합의를 봤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비싸서 여기서 만약에 베팅을 더하게 네. 되면은 하이브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금요일날 승자의 저주 얘기를 좀 심각하게 들었는 모양이에요. 이러다가 진짜 하이브 주주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수하고 나더라도 약간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 좀 하이브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이제 결국은 그 나머지 지분 그러니까 이미 이수만 PD 지분 산 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좀 없었고요. 그냥 어차피 이제 카카오가 SM을 사실상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한다고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하이브 지분이나 혹은 뭐 이수만 씨 지분 같은 경우는 카카오로 갈 가능성도 매우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발표 안 됐어요. 발표가 안 됐어요. 높아요. 근데 계속 그걸 갖고 있는 거야 뭐 큰 의미 있겠죠. 최종 승자가 이수만이다 이런 얘기. 아, 그렇게까지 최종 승자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가격을 근데 뭐 그러니까 12만 원에 이미 다 넘겼기 때문에 아, 일반 개인들은 15만 원의 공개 매수에 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주주들이 좀 요거는 이제 뭐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이니 뭐 이런 거 따로 주는 거 없이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공개 매수로 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일반 개인들이 가장 승자가 아닐까 싶. 이거 그래 레이스 시작하기 전에 뭐 6만 원, 7만 원 뭐 이랬는데 뭐 예. 그러니까 12만 원 저는 그 큰 물량을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넘겼으면은 난 굉장히 흐뭇할 것 같은데 그 이수만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분은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긴 네. 합니다. 그 주가적인 문제로만 봤을 때는 뭐 제가 주가 전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구조만 보면 보통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주가가 폭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15만 원의 공개 매수 가격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크게 하회하진 않을 겁니다. 카카오가 여기 사줄 거니까 네, 네. 거기서 이제 크게 하회하진 않을 건데 15만 원은 뭐 지키겠죠. 뭐. 예, 근데 공개 매수가 끝나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 끝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의 공개 매수는 성공할 가능성이 35%
인가가 목표잖아요. 예. 만약에 사람들이 더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줘야 돼요? 아닐 거예요. 그 공시할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사겠다 그러면 이만큼 사는 것만 하면 될 걸요. 그럼 그 순서에 비율대로 하겠죠. 순서에 선착순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비율대로 하지 않겠어요. 비율대로? 네, 선착순을 하면 그거 억울하겠지. 아 그래요? 예, 그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조사를 이미 못해서 14만 7,800원이라서 금요일 날 이미 빠져버렸어요. 알려진 것 같아. 14만 7,800원. 그렇게 뭐 18만 원 간다던 게 뭐 금요일 날 쭉 빠져버리니까. 여하튼 그 거래는 다 한 번씩 좀 규명을 아마 감독당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딜에 관련된 특정한 그 매도 이런 부분은 감독원장도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전 아마 그 사후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주가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규명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둘이 합의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요. 예, 그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 어떤 이유로 했던지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퀘어.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